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마천의 사기열전, 오늘 이야기는 이사열전이 되겠습니다. 이사란 전국시대의 인물이죠. 진나라 통일을 이루는 시점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국의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천하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불과 15년 만에 백성들의 봉기에 의해서 망하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열전에서 등장하는 두 인물, 승상이었던 이사와 환관 조고의 결탁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나라의 융성은 상황이 법가를 세운 효왕 때부터 그 이후로 6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통일을 위한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를 들자면 첫 번째로 간신 조그의 존재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승상 이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욕심이 근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또 하나, 세 번째로 준비되지 않은, 능력이 좀 부족한 그러한 지도자였던 호해가 등극함으로 인해서 이 세 인물이 종합적인 원인이 되어서 천하통일을 이룬 지 15년 만에 망하게 되는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사열전의 메인 주제를 한번 논의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유혹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유혹도 이겨내고 항상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전 법무차관 낙마자였던 김학이라는 사람이 뇌물과 여자 때문에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잃은 채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몸과 정신을 망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국회의원 일부 의원들의 어떤 망언과 패거리져 있는 그러한 정당 정치처럼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정치인들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민생이라는 구호 아래서 기득권과 정략에만 빠져드는 그러한 정당과 정치인들, 또 인사청탁과 이익결탁 등을 통한 그러한 야합, 이러한 모든 권력자들의 눈살집 부리게 하는 모습들은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는 그러한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중국 진나라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제가 볼 때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권력과 결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열전에 나오는 고사성어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불문곡지라는 내용이 납니다. 첫 번째로 아니불자에 물을 문자, 구불곡에 고들지. 불문곡지, 이 이야기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 마구 처리함을 뜻하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고사성어는 태산, 불사, 토양이라 해가지고 클태, 매산, 안이불, 사양할사, 그 다음에 흑토, 흑덩이, 양, 이렇게 해서 중국의 그 태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은 흙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뜻으로서 사소한 어떤 의견이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자만이 큰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비유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 덧붙여서 이어지는 또 한자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하해 불택세류 해가지고 중국의 그 하해는 작은 물줄기라도 가리지 않으므로 큰 물줄기를 이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이르는 넓고 큰 강들은 조그만 지류 하나하나들의 그 물이 모여서 큰 물살을 이루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나오는 고사성에는 자모 유패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사랑자, 어미모, 있을유, 패할패, 아들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비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애로움이 지나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자식은
몹쓸 자식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지나치면 그 자식이 방자하고 버릇없는 사람이 됨을 비유하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현대에 마마보이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 고사성어에서 고대에서부터도 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 무한한 것은 맞지만 너무 과잉보호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록위마, 가릴지, 사슴록, 할위, 말마 이렇게 해가지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윗사람을 농락하고 권세의 그러한 권력을 함부로 부리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쯤에 나오는데요. 환관, 조고와 호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사열전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의 진시황이 BC 247년에 13살의 나이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는 불과 약 40여 년이 지난 기원전 BC 20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사와 둘러싼 이 이야기는 진나라 통일 시점 이전과 통일을 이룬 다음에 진나라가 망하게 되는 시점까지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등장인물을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승상이었던 이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해를 주변에서 이렇게 보필했던 환관, 조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인물 진시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시황이 사해에서 죽고 난 다음에 진시황의 막내 아들 진시황 2세죠. 그러니까 호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마지막 왕 자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소 그리고 몽염장군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책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가 누구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에 대한 출신과 성품 그리고 이사의 그 초기 정계에 진출했을 때 초기 이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사는 초나라 사람입니다. 초나라의 상체 출신이고 원래 직업은 지위가 좀 그렇게 높지 않은 그 군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 중에서 변속간의 지와 곡식 창고의 지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사가 변속간에 들어가서 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곡식 창고에 들어가서 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사는 이때 이 쥐를 보고 각각의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이 쥐들을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변속간에 갔을 때 만난 쥐는 사람을 보면 두려워서 바로 눈을 피하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 창고,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맞닥뜨린 이 쥐는 이사를 보고도 당돌하게 피하지도 않고 뻔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쥐를 모습을 보고 이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 사람이 어질고 못남을 비유하자면 바로 저 쥐와 같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마치 넉넉한 환경 또 궁핍한 환경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이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람으로 따지자면 집안의 환경이 또는 주위의 여건이 또는 사회적 지위가 이미 어떤 좋은 환경에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보통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사는 그러한 부귀와 빈천에 대한 개념을 젊은 나이에 벌써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이사는 젊은 나이에 유학에서 말하는 순자에게서 제왕학을 배우고 환경이 가장 좋은 진나라를 찾아가서 내가 유세를 하겠다 이렇게 순자에게 뜻을 밝히고 순자에게서 교육을 마치고 진나라로 들어옵니다. 어찌 보면 이사는 이와 같이 출세지향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능력자가 세상을 끌고 가는 시대, 즉 유세가의 시대이니까
비천한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짐승에 비유했을 때 고기를 두고도 사람이 두려워서 억지로 참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 그거 자체는 부끄러움이요,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이런 것 역시 슬픈 일이다. 그러면서 이 부귀를 비난하고 영리를 미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선비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이사 스스로 이야기하고 진나라를 향해서 출사표를 던졌다고 보겠죠. 이렇게 진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진나라에서는 그 당시 시점에 진시황이 등극을 하고, 지난번 열전에서 말씀드렸던 여부리가 승상이 되어 있을 때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사는 여부리의 빈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부리의 밑에 있다가 진시황에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돼서 왕의 시위관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정계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 진나라의 진시황, 그 당시에는 정이었습니다. 정 앞에서 유세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천하를 통일하기 위한 때가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천하를 통일을 빨리 시급성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유세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효왕, 진나라의 효왕이 언제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법가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상군열전에서 나왔었죠. 상황이 법가를 주창을 하면서 최초로 진나라의 법제도화하고 나라를 점진적으로 강성해지게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효왕 이후로 회문왕, 그 다음에 무왕, 그 다음에 소양왕, 그 다음에 효문왕, 장양왕, 진시황, 이렇게 6대까지 내려가는데요. 이 6대로 내려가면서 진나라는 계속 더 넓은 영토 확장을 하게 되고, 또 정치체계도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지만,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이 제후국들을 평정을 하고 통일을 이루시다, 이런 진왕에게 유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진왕은 이사를 장사라는 그 관리로 둡니다. 이 장사라는 말은 궁전의 관리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후국의 신하등 내지는 여러 그 사람들에게 모략과 계책을 써서 뇌물을 주든 회유를 하든 인간질을 시키든 아니면 또 가끔은 위협을 하든 살해를 하든 간에 이 모든 일은 통일을 위해서 가리지 않고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유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진시황은 이사를 그 이후로 객경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객경이라 하면 진나라 출신 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제국에서 진나라로 들어와서 뭔가 존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을 객경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와 같이 진나라에서 유세를 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부터는 이사가 그렇다고 진나라에서 계속 승승장구했느냐, 중간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 위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목으로 일단 등용을 했으면 내치지는 마라, 이렇게 소제목으로 달아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번역하신 분 교수님의 제목으로 달아놨던 것이고,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나라에서 한나라 출신이었던 정국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의 운하 건설 계획을 실행을 했었는데, 이게 음모 사건이 되어 다 발각이 되게 됩니다. 운하 사건, 그러니까 큰 운하를 파야 된다라고 해서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나라에서 왔던 정국이라는 사람이 운하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진나라의 국력 소모 내지는 국력 낭비,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나라에서는 이 한나라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다른 제국에서 이 진나라로 들어와서 행색하거나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진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나라를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소위 말해 속된 말로 말아먹게 자꾸 만든다. 그래서 이제 타국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객경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쫓아야 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슈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초나라 출신이었던 이사도 그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잘못하면 진나라에서 밖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는 다음과 같이 왕에게 편지를 올립니다. 자, 그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유를 듭니다. 예전 춘추전국 시대 때 이 진나라의 목공이라는 패자라고 그러죠. 진나라에는 목공이라는 패자가 있었는데 이때 목공을 도왔던 백리에 역시 초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또 효왕 때 이 법가를 만드는 상왕 역시 위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객경이라 이거죠. 또 그 다음 왕이었던 해왕 때 열행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장이 역시 위나라 저 낙양 쪽에서 온 사람이다. 또 소왕 때 외척이었던 양호, 나중에 승상, 재상까지 지냈는데요. 이 양호 역시 초나라 출신입니다. 이 양호의 뒤를 이어 재상이 된 범저 역시 장평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게 된 공로를 인정받은 인물이지만 이 범저 역시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넘어온 인물입니다. 이와 같이 진나라에서 뭔가 큰 일들을, 성과를 이뤄낸 이러한 인물들이 어찌 보면 모두 다 진나라 출신이 아니라 다른 제후국의 출신들이다. 결국 이 진나라는 빈객들의 도움을 받은 그러한 왕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왕인 진나라 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뜻의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또 덧붙입니다. 사람 말고 이 진나라의 현재 왕께서 갖고 계신 어떤 사물, 복이라든지 뭐 명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으로 치자면 후궁들, 아주 미인인 후궁들, 그 다음에 말로 치자면 준마, 천리를 가는 그런 준마, 그 다음에 어떤 그 색채를 내는 어떤 물감, 또 진나라 음악 외에 타 제국에서 들어오게 된 그런 음악들, 이런 것들 등등, 진나라 왕이시여, 그런 것들은 왜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필 다른 것들은 진나라보다 더 월대한 것들을 좋아하시면서 왜 사람만큼은 배척하려 하십니까? 이런 편지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진나라 것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도 추구하면서 유독 사람은 타국 출신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 이와 같이 사람을 잘 쓰시면 다른 제후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배척한다, 타국에서 온 사람들을 배척한다 하면 바로 다른 제후들을 제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진나라는 땅이 넓으면 식량도 많이 나는 것이고 사람이 많으면 군사도 막강해지는 법인데 아까 나왔던 그 고사성어 내용이 나옵니다. 태산의 흙 한 줌도 쌓으면 그 태산이 점점 높아집니다. 태산 불사 토양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인재를 타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배척을 한다면 오히려 이는 진나라보다는 다른 제국들만, 진나라의 적국만 좋아지는 꼴이다. 그러니 저의 편지를 읽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읽은 진나라 왕은 이사를, 직권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번에는 정의로 임명하면서 20년 뒤 천하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나라 왕이 기원전 247년에 등극을 하고 약 20년 뒤인 기원전 221년에 드디어 천하통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사는 승상이 되었고 이 통일을 이룬 후에 이사는 성벽, 그동안 전 제국들과 전쟁을 막기 위해서 지어놨던 그런 모든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또 싸움으로 인해 필요했던 무기는 녹여가지고 농기구로 만들고 그러고 왕가나 이런 공신들, 그런 사람들을 제후로 삼아서 파견하지 않고 오히려 중앙집권적 군연제를 실시한 거죠. 관료를 파견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나라가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새로운 변혁들을 일어난 것들이 어찌 보면 이사 승상의 제안과 기한으로서 실행이 됐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과정을 또 이야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이사열전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처음에 조정의 그 진날의 유세를 시작을 해서 통일을 이루고 마담 또 진나라 왕이 죽고 진시황이 죽고 진날의 2세가 왕권을 이어받아서 진나라가 마지막 망할 때까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통일을 이루고 약 몇 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13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왕이 참여하고 있는 연회 자리에서 박사라는 직함의 주청신이라는 신하가 진 황제, 진시황의 권위와 덕망을 칭송하면서 약간 아부성 말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제 나라의 출신이었던 순우월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제 나라에서 벌어졌던 그 왕권 탈취, 그러니까 전상, 여씨의 그 왕권에서 전씨의 왕권으로 바꿔지는 전상의 왕권 탈취나 또 우리가 삼진이라고 그러죠. 조한위. 이 삼진은 원래 6개 성씨가 같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육경의 그 나라라고 했었는데 이 육경의 성씨가 분열되는 것처럼 전상의 왕권 탈취와 성씨들의 분열에 의해서 나라가 혼란이 된 것처럼 되지 않으려면 자기 편이 될 만한 이러한 봉검 세습형 제도가 좋겠다면서 현재 진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군연제를 옹호하고 있는 저 주청신 같은 신하는 아첨하는 신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군연제보다는 봉건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서 순우월이 진나라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이사는 다음과 같이 순우월, 그러니까 봉건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순우월의 주장에 잘못됐다라는 글을 왕에게 올립니다. 뭐라고 올리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학자분들 계시겠지만 오해하지 말고 그냥 이사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이사가 학자란 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배운 것이 최고 옳은 것이라면서 나라에서 세운 법과 제도가 다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 이와 같이 하면서 또 백성들을 현혹시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곧 왕권의 약화이면서 당파의 근원이니 이를 금지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글과 문학, 예를 들면 제자백가의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이 된다 하여 서적을 불태워버리고 오로지 남기는 학문이라고는 의학과 농사에 관련된 책 말고는 모두 없애야 됩니다. 이런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우고자 한다면 굳이 책을 통해서 하지 않고 관리자 이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주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진나라의 분서의 시작입니다. 진나라의 대표적인 오류사항이 뭐냐면 분서와 갱유죠. 그래서 우리가 분서, 갱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분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의 황제는 이사의 말을 수긍하여서 책을 학문 서적들을 모두 다 불태우고 옛것을 동원해서 지금것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또 문자도 통일하고 또 이어서 이궁이라 해가지고 곳곳에 궁궐을 만들어서 진시황은 이제 중국을 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했던 BC 212년에 결국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노생이라는 사람에게 불로초를 구해와라 하고 지시를 내렸는데 이 노생이 거부를 합니다. 자, 이 노생이 거부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또 이번에는 유학자들, 그 당시에 유학자들 46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생매장시켜 버립니다. 이게 이제 갱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쪽의 흉노족들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만리장성 갔다 와 보셨겠지만 갔다 와 보신 분들 보시면 그게 다 그 돌로 된 성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원래 이 만리장성은 흙으로
토성으로 건설된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게 이제 흙에서 보강 공사하면서 돌로 이제 다 바뀐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방궁 및 뭐 여러 가지 궁들을 더 짓고 또 중국의 여산에 있는 진시황의 그 자기 묘를 여산 능묘라고 하는데요. 이 여산의 능묘를 건립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시점에 승상 이사의 아들인 이유는 삼천군이라는 지역에 태수가 되었고 또 진나라의 공주를 며느리로 맞았고 또 승상 이사의 딸들은 다 왕자에게 시집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후로 진나라의 대신들은 어찌 보면 이 권력을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된 이사에게 줄을 서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 이사는 순자에게서 자기가 배웠던 그 사상을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잘 나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이때가 바로 내가 그 시점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한번 딱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사는 자기가 살면서 중간중간 자기 점검은 했던 사람입니다. 만물이 그게 나라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쇠한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 그런 생각을 하죠. 산 정상에 오르는 목표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막상 정상에 도착하면 그 다음 일은 내려오기 마련인 것처럼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딱 떠올린 이사였던 거죠. 자, 근데 이 생각은 이렇게 했으되 행동은 이와 같이 되지 않았던 것이 이사의 삶이었던 거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이사가 유혹에 빠져드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계시는 간신의 최고봉,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간신의 최고봉 조고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 진시황의 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의 맏아들에게는 부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소는 아버지인 진시황에게 간언을 할 때 뭔가 직선적이면서 약간 솔직한 그런 간언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이 부소는 그래서 약간 아버지인 진시황에게 약간의 미움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염 장군이 진나라의 장군으로 있는데 이 몽염 장군이 있는 그 만리장성지 하는 북쪽에 상군이라는 그 감독으로 자기 아들 부소를 파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원전 210년 정도 진시황이 5번째의 그 순행을 떠납니다. 이때 승상이었던 이사가 같이 함께 있고요. 또 중거부령이라 해가지고 이 수레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환관 조고와 같이 동행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옥세, 그러니까 황제의 가장 중요한 그 직인이죠. 그래서 옥세를 관리하는 부세령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직책을 겸직하면서 이 순행에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진시황의 아들 중에서 진시황의 아들이 한 20여 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막내 아들이었던 어떻게 보면 진시황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그러한 아들인데 호해를 데리고 함께 순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행을 쭉 중국 전역을 돌다가 사구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갑자기 진시황이 병이 나게 되고 위독한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사구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중국 지도를 찾아보면 아직도 그 지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안에서 그 한단 쪽 가는 쪽 그 중간점 지점에 사구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위독해진 진나라 황제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뭐라고 쓰게 되냐면 큰아들 부소는 군대는 몽염 장군에게 맡기고 함양에서 나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 이렇게 그 조서를 꾸며가지고 작성해서 자기 어떻게 보면 사전 유언장이죠. 유언장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시황은 얼마 안 있다가 순행 중에 옹거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차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상황은 아직 태자, 후계자를 정식으로 세우지 못한 그런 상태였고 때문에
이 황제 진시황의 사망을 일단은 비밀로 붙여야 되겠고, 또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수도인 함양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사실은 죽었지만 마치 산 것처럼 행세해서 마차 안에 시체를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패를 하게 되니까 젓갈 냄새가 나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일부러 젓갈을 옆에 또 싣고 갔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진시황이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딱 3명 외에 황관 한두 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3명 중에 첫 번째가 승상 이사였고, 두 번째가 환관이었던 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막내 아들인 호예죠. 그러면서 이제 함양성을 향해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진시황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면서 식사도 하는 것처럼 위장도 하고, 또 이 옥새로 각종 그 관리 문서들도 환관이 이사와 함께 결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시황이 죽고 난 이후부터 어떤 사건들이 전개되는지, 긴박한 그러한 위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을 그 대화자가 조고, 환관 조고와 호예의 대화, 그 다음에 조고와 승상 이사의 대화, 그 다음에 다시 조고와 호예의 대화,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가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상당히 긴박하지만 세상의 음모는 이런 식으로 꾸며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조고, 환관 조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예에게. 왕께서 조서를 맏아들에게만 내렸으니까 큰아들인 부소가 즉위를 하게 된 후에 황제가 되면 후에 당신 공자께서는 땅 한 치도 얻을 수 없을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호예에게 환관인 조고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이야기를 듣고 호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자였어요. 아버지가 그리하라 하셨는데 당연히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조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권의 여부는 우리 3명에 달려있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자여, 평생을 신하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신하를 부리면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딱 던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호예가 그거는 정의롭지 못하고 내가 불효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공에 의지해서 돼서도 안 되고, 또 덕으로서도 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다. 그러니 만약에 딴 생각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조고가 또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타당성을 부여시켜 주는 거죠. 옛날 중국의 탕왕, 무왕도 군주를 죽였다. 주나라의 무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큰 일은 작은 일을 무시해야 하고 사양하지 않는 법입니다. 결단을 내리셔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이렇게 딱 한 번 더 붙이깁니다. 그러니까 호예가 아버지의 죽음도 알리지 않고 아직 상례도 다 치르지 않았는데 승상 이사께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딱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호예도 이제는 약간 자기 생각에 혹시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급히 이 일은 서둘러야 하니까 내가 승상인 이사와 한번 의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또 조고와 이사가 이어지는 대화를 합니다. 조고와 이사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조고가 이사에게 아직 제가 죽은 황제께서 아들인 부소에게 보내라는 편지를 보내지 않고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께서 죽은 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또한 옥새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태자의 결정은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은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환관이 이사에게 딱 떠봅니다. 이때 이사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소리냐? 그거는 나라 망치겠다는 소리 아니냐? 신하로서는 그리할 수 없다 하고 딱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때 다시 조고가 또 유혹을 합니다. 당신 이사와 몽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몽염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몽염 장군은 누구냐면 이 부소, 황제의 맏아들이었던 부소와 아주 친근한 관계죠. 협력자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이 조고는 이 몽염이라는 장군과 승상 이사를 비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몽염하고 당신을 비교했을 때 능력이라든지 어떤 공적이라든지 너 잘못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원한을 받을 일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가 더 낫습니까? 라고 딱 승상에게 물어보면서 또 부소와의 친분, 그러니까 태자로 다음으로 왕으로 맏아들이었던 부소와의 친분은 몽염과 당신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낫습니까? 이러한 식으로 악마의 속삭임을 이사에게 내뱉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이사가 그야 당연히 내가 몽염만큼은 부소하고 친근하지가 않지. 그렇지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자존심 상한 그러한 표정의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말을 듣고 조고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록 환관의 몸으로서 20년 넘게 이 권세가들을 딱 보면서 그간에 파면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조정에서 많이 봤다. 그래서 부소가 왕이 되면 몽염을 승상으로 올리고 당신이 지금 현재 최고 벼슬을 갖고 있지만 그 벼슬을 내려놓게 하고 당신을 고향으로 돌려버릴 것이 분명하다. 내가 오랜 동안 그러면서 이 호해라는 그 마지막 태자, 왕이죠. 왕자. 호해를 쫙 내가 가르쳐 왔는데 얘는 인자하고 또 성격도 겸손하고 또 선비도 존경하고 군주로서 쓴다면 이만한 인물이 없는데 승상은 한번 잘 생각해서 결정해 보세요. 라고 딱 꼬드깁니다. 야, 이 조고의 이거 사람을 유혹시키는 데는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사가 아직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조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우리는 왕명에 따라야 할 뿐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딱 거절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조고가 이번에 또 이야기합니다. 편안함을 위험으로도 만들 수 있고 위험을 편안함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당신 한번 지혜롭게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시오. 딱 또 꼬드겨요. 그러니까 이사가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초나라에서 고향이었던 상체를 떠나서 진나라에 들어와 이 황제께 대우받고 왔는데 이제 와서 그 뜻을 걸을 수 있겠는가? 나는 충신이자 또 내가 효로서 신하의 의로서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리가 있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흔들어서 나를 죄를 짓게 할 셈이요? 라고 딱 묻습니다. 이때 조고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야. 세상은 변화합니다. 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야지 현실만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밖에서 안을 제어하는 것, 그런 걸 우리가 미혹할 혹이라고 하고 아래에서 위를 제어하는 것, 그것을 도둑의 적이라고 한다. 모든 게 이렇게 변하는데 당신은 어찌 그렇게 판단이 더디십니까? 하면서 자꾸 딱 독촉을 하듯 뭔가 부추기는 겁니다. 이때 이사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종묘사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가 많은데 내가 어찌 이 모반을 한단 말이오. 나는 모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고가 위아래도 아니나 밖이나 하나로 되면 승상께서는 자사손손 너쁜 분이라고 불려질 것이고 오래 살 거고 또 지혜 모든 것을 얻고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아마 그 뒤로는 두려운 결과를 맞을 것인데 승상께서는 잘 대처해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딱 매듭어집니다. 자, 시간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사가 한심을 크게 내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죽기도 그렇고 쳤어. 그럼 내가 당신 조고 말에 한번 따라보겠소이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의 유혹에 딱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모사를 꾸미는데 동참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사, 승상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확답을 얻은 거죠. 조고가 바로 호해에게 다가와서 호해에게 조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자, 이제 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벌써. 예. 해오해 보고 이제 조고는 태자라고 부릅니다. 태자의 그 밝은 뜻을 내가 승상에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승상이 태자의 명령을 바로 받아서 수락하셨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순간이 어찌 보면 통일 진나라가 짧은 15년이란 그 통일국가에서 마지막을 다하는 그 운명의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라는 게 쉽게 결정되는 상황이 맞아 버린 거죠. 짧게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모여서,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환관 조고와 승상 이사, 그리고 마지막 막내 아들 호해였죠. 이 세 사람이 앉아서 편지를, 진시황이 마지막으로 내린 편지를 조작합니다. 이렇게 조작합니다. 부소 너는 변방에서 3년이 넘도록 공도 없으며 사사건건 이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방과 직업만 일삼고 있다. 그러면서 태자가 되지 못함을 원망해서 너는 나에게 불효를 하니 너는 칼을 받고 자결을 하라. 몽염 장군 역시 아들 부소를 바로잡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하지도 않았으니 너 역시 자결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에 옥새를 딱 찍고 봉인을 딱 한 다음에 사자를 통해서 부소에게 딱 전달을 했던 거죠. 자, 부소가 이 편지를 받아 읽고 바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몽염 장군이 부소를 말리면서 이 편지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폐하께 가서 용서를 빌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해 보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편지를 갖고 왔던 사자가 죽음을 자꾸 재촉을 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인데 왜 빨리 안 죽느냐 이렇게. 그래도 이 착한 아들이었던 맏아들 부소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 읽고 그 칼을 받아 바로 자결을 하고 몽염 장군은 자, 난 못 죽겠다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당시에 사자가 그 지역의 감옥에 일단 몽염 장군을 가뒀다는 것이요. 조고와 호해는 이 소식을 듣고 아주 얼굴이 좋아하면서 함양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 시황제의 죽음을 알리고 호해를 진나라 황제 2세로 등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관 조고는 궁중의 최고의 관리직인 낭중령이 되고 그때부터는 정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실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황제가 된 호해와 조고의 간신적인 그 응대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호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은 문틈으로 달리는 마차를 바라보는 듯 빠르게 지나간다. 내가 황제가 된 이상 즐기고 싶은데 또 백성들도 같이 즐기게 하고 싶고 또 오래 살고 싶은데 방법은 뭐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호해가 조고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조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사구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그 편지를 조작한 내용이죠. 그런 일을 의심하면서 주변의 공자들,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이죠. 왕자들과 선대, 황제폐하의 신하들이 혹시라도 모반을 할까봐 사실 두렵습니다. 아직 몽염 장군도 살아있고 그래서 나는 두렵고 떨리고 해서 내가 호해 황제께 즐거움이나 뭐 이 행복함 이런 것에 대해서 간언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살짝 말을 살 돌립니다. 이 간신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호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또 물으니까 이 조고가 딱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법을 더 강하게 만들고 만약에 이러한 법들을 어기게 되면 그 일족을 연좌제로서 다 강하게 다스리고 또 이 황제의 현재 형제들과 먼저 가신 선대
황제의 신하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오히려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올려주고 또 믿을 만한 사람들만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안정되고 황제께서 요구하신 그러한 즐거움은 찾을 수 있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싹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해가 결국 조고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형제들, 다른 왕자들도 죽이고 또 선대 황제의 공을 세웠던 사람들도 죽이고 또 어떠한 죄를 짓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고에게 다 이름을 해가지고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호해의 형제들 중에 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갔었어요. 근데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선대의 아버님의 덕을 입고도 갚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죽으려 하니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아버님 앞 여산 기슬에 묻어주세요 라는 이러한 편지를 조정해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든 호해가 얼굴에 아주 기쁨을 띠면서 조고를 불러가지고 이 편지를 보여주면서 황관 조고야, 이래도 사태가 급박한가?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막 형제들을 죽이고 막 그러니까 이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편지를 써서 나 죽을랜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진시황에게 불효를 했으니 죽어서라도 아버님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진시황이 묻혀있는 여산 옆에다 묻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편지를 붙였더니 이 편지를 읽고서 좋아서 헐레벌떡 조고에게 떼와가지고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래도 아직 사태가 급박한가요? 라고 이렇게 조고에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조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으니 모반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호해하고 조고가 뽕짝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맞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호해는 조고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10만 전을 내려가지고 그 우리 형제 죽은 애 장사 좀 치러줘라 라고 딱 기쁘게 맞이합니다. 자, 죽음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번 내용은 진나라의 어떤 위기의 전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호해가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이 호해의 비위를 맞추게 되는 이사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강화해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을 이제 통제를 하니까 전국 각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모반을 하려는 자들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방궁을 짓기 위해서 또 만리장성 등 이러한 강압적인 부역을 하기 위해서 징발을 하게 되니까 산동에서 진승과 오광의 반란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사는 이러한 현실 여건, 백성들의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나라의 어떤 상황 등을 호해에게 간언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호해로부터 문책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호해와 이사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해가 요 임금은 중국 이제 그 이전 고대 임금을 말하는 거죠. 요 임금은 검소했고 위 임금은 치수, 그러니까 물을 다루는 그런 일에 전념을 했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임금들이 어리석은 것 같고 현명하지가 않은 것 같소. 나는 지혜롭고 나는 그들과 같이 우매하게 다스리지 않고 지혜롭게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시점에 이사의 아들은 이윤대, 태수 자리에서 그 지역에 오광의 난이 일어났는데 그 난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의 아들에 대한 어떤 문책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는 호해에게 비위를 맞추는 그러한 글을 써서 올립니다. 호해가 아까 그 옛날 선대 임금들을 좀 현찮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추는 비위를 맞추는 이야기를 편지로서 올립니다. 그 편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주가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것, 그것은
군주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존귀해지는 것이고 군주는 거꾸로 비천해지는 것이며 이것은 신하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을 때 오는 잘못입니다. 한비자의 비유를 들어서 엄한 어머니 밑에는 거스르는 종이 없다. 그와 같이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는 집안을 망치게 되는 자식뿐이라면서 법을 오히려 더 강하게 처리해야 되고 죄인이 있으면 엄중히 처벌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강조해야 한다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법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고 죄를 지은 자는 강하게 해서 다스려야지 검소하거나 절약하거나 의로움동 이런 것들이 의시되면 오히려 간신들만 들끓게 되고 군주의 권위와 권력을 오히려 약하게 하는 일이니 오히려 더 강하게 다뤄야 합니다. 라는 글을 올립니다. 자, 이사가 어찌 보면 자기 마음에 없는 글을 호해의 마음에 맞춰서 유세한답시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호해는 이 이사가 보낸 편지를 읽고 아주 기뻐하면서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지 오히려 처벌을 더 강하게 하고 세금도 더 많이 걷고 또 징벌 아주 막 부영자들을 잘 찾아내서 징벌을 잘하고 벌을 잘 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충신이라고 말하면서 자화자찬을 늘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호해라는 사람이 절대 황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 말하면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했을 때 내지는 포용력과 흡수 이런 것들 없이 오히려 너무 편협하거나 아둔함이 있을 때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고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모략을 꾸미는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 시점이 진나라가 아주 위기에 도달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기해보죠. 조고가 자기 멋대로 권력을 막 휘두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권력을 막 남용하다 보니까 다른 그 조정의 신하들이 혹시 자기를 상수할까봐 두려워가지고 호해를 부추겨서 호해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그러한 모략을 꾸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호해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자, 여기서 천자라면 이제 황제를 말하는 거죠. 천자가 존귀한 거는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 딱 드러내지 않고 뿌연 안개 속에 가려 있는 것처럼 해야 한다. 너무 천자가 이 바깥으로 자꾸 드러내면 신하들이 천자를 우습게 여길 수 있다. 그러니 안쪽에 딱 머물면서 자기와 그 법률에 밝은 시중들 몇몇과 상의해서 결정만 내리면 된다. 그러니 운운하는 게 어떻겠느냐. 천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꼬드깁니다. 그러니까 호해는 좀 아둔하잖아요. 조고의 말을 딱 받아들여서 흔쾌히 받아들여서 조고는 정사를 스스로 하고 큰 일만 자기한테 보고하고 결정짓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고는 이제부터 정사를 자기 마음대로 더 확실하게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조고에 의해서 결정되고 조고한테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 아둔한 왕이 은거를 해가지고 자꾸 드러나지도 않고 신하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이사가 조고를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이사와 조고 간의 대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가 황제인 호해를 만나가지고 뭔가 진언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조고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조고가 이사에게 말을 합니다. 황제께서는 밀란에 봉기가 있는데도 부역을 징발하고 있고 궁궐을 또 짓고 있고 맨날 놀기만 하는데 나는
지위가 낮기 때문에 황제에게 함부로 말을 꺼낼 수가 없으니 승상이신 이사께서 호의 황제에게 찾아가서 간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사가 맞아요. 그래서 내가 궁궐 깊이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저 황제를 만나가지고 말하라고 하는데 한번 어떻게 가능할까요? 딱 얘기를 하니까 조고가 내가 황제를 모시고 있는 환관으로서 내가 가난하기 좋은 날, 당신께서 황제를 만나서 이야기하기 좋은 날, 그런 날을 잡아가지고 연락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보쇼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조고라는 이 간신은 일부러 이 황제 호해가 잔치를 벌이면서 아주 그냥 유흥에 젖어 아주 즐거워 죽겠는 그런 날을 골라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막 놀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시점을 딱 골라가지고 조용한 시점이 아니라 가장 막 다른 사람만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시점에 승상 이사에게 딱 이야기를 해서 호해가 지금 한가하니까 지금 시간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만나보십시오. 내가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사한 입놀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승상이었던 이사가 호해를 찾아갔는데 딱 즐거울 때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해가 화가 나가지고 이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꼭 내가 한가할 때는 하는 거 이게 좀 놀고 뭐 흥이 좀 나면 이때 오냐? 당신 말이야. 내가 황제인 내가 어리다고 나 우습게 보는 거요?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조고의 계략은 뭐였냐면 호해의 성질을 살살 건드려 가지고 이 이사야가 미움털이 박히게 이렇게 작당을 한 거예요.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호해가 승상 이사를 슬슬 미워하게끔 만드는 그런 조작을 한 거죠. 환관이. 그때 조고가 호해에게 다가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폐하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승상도 사구에 음모했던 세 사람 중에 하나인데 혹시라도 승상한테 막 너무 과격하게 대하시다가 세게 나가시면 아마 승상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 같고 또 내 보기에는 승상 이사도 자기도 이 사구의 사건에 공을 들인 사람인데 자기는 뭐 현격한 어떤 그 공로도 못 받은 것 같고 한 자리 바라는 것 같으니까 또 그 아들은 말이야 밀란이 이번에 생겼는데도 모른 척하면서 반란군을 진압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폐하께 말씀드리라고 안 했지만 내가 딱 보니까 폐하보다 승상의 저 이사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딱 거짓말을 호해에게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호해가 그래? 알겠어. 자 그러면 당신 황관 조고 당신이 저 승상 이사의 뒤를 좀 캐봐.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결국에 이 승상이었던 이사는 폐하 호해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호해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또 이러한 상황을 승상이었던 이사 스스로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사가 이 조고라는 놈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간신 같은 일만 하고 이간질만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조고가 간신이라는 그런 편지를 호에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가 편지를 썼는데 어떤 편지를 쓰냐면 조고를 헐뜯는 편지를 써요. 그 편지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환관 조고의 권세가 내가 볼 때는 군주와 같아진다. 예를 들어서 제 나라 과거의 전상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고가 하는 짓이 딱 그 전상과 닮았으니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 편지를 읽은 호해가 어떤 답변을 하냐면 콩깍지가 딱 낀 그러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지금 환관이야 조고. 지금 자기 직분을 잘하고 있어. 나에게 충성하고 있고 당신이 그를 의심해? 나한테 충성하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어리고 힘든데 나를 도와야 할 승상께서 오히려 내가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조고가 나쁘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 승상보다 환관인 조고에게 일을 맡겨서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응? 조고는 말이야 백성의 마음도 잘 알고 나를 도와가서 아주 청렴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 승상 이사가 우리 조고를 의심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러한 답변을 해줍니다. 이야,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사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사가 또 한 번의 답변에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아닙니다. 폐하께서 지금 조고를 잘못 알고 있어요. 예? 조고는 탐욕, 이 권력욕이 극에 달한 그러한 위험한 인물입니다. 라고 딱 답장 편지를 또 씁니다. 이때 호에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야, 혹시 이사 이놈이 충신인 저 조고를 죽이려고 하는 거 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오히려 조고한테 살짝 불러가지고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사와 호에가 주고받았던 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환관 조고에게 말을 해줘 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조고, 승상 이사가 너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 너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딱 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고가 호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승상 이사는 오직 나만 노리고 있어요. 내가 솔직히 걱정하고 있는 거는 환관인 제가 죽고 나면 승상인 저 이사가 전상처럼 돼가지고 호의 폐하를 해야 할까 솔직히 걱정입니다. 딱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야, 저 이 얘기를 읽고 있으면 간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내용 속에 제가 존재한다면 가만히 못 참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호해가 마침내 승상 이사를 낭중령 조고에게 넘겨 조사토록 하라. 딱 이렇게 어명을 내립니다. 결국 승상 이사가 조고한테 잡혀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신문을 당합니다. 이사가 한탄을 합니다. 야, 내가 진짜 억울하지만 지은 죄를 달게 받게 되는구나. 여기서 지은 죄라는 것은 아마 사고에서 있었던 그 편지를 위조했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이 억울함을 당하냐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사를 꾸민 간신인 조구에게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사가 탄식을 합니다. 슬프도다. 도리를 모르는 군주를 위해 저 멍청한 호해라는 그 폐하를 위해 무슨 계책을 세울 수 있었겠는가 라는 말을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멍청한 호해 군주에게는 답이 없구나. 거랑은 관용복을, 은나라의 주왕은 비간을, 부차는 오자소를 죽였다. 결국 왕들이 충신을 죽였다. 이런 옛날의 일을 딱 꺼내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도리를 모르는 저 군주에게 죽었다. 나 역시도 내가 죽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죽는 이유는 내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호해는 통치한다고 고생 좀 할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나쁜 이야기도 탁 내뱉어 버립니다. 내가 가난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하면서 호해를 비난하고 이렇게 하자 호해는 조고한테 승상 이사의 비리를 밝혀 벌을 내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자, 결국 간신인 조고가 역모를 같이 꾸민 이사를 누른 거죠. 간신 조고가 결국 이사를 누르고 승리를 한 겁니다. 이 조고는 이사가 아들과 모반을 하려 한다며 고문을 해가지고 스스로 못 이겨서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큰 고문을 했는지 있지도 않은 일을 다 했다라고 자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도 이와 같이 이사가 자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은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일단 살아남아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호해에게 뭔가 자기 변명, 자기 변론을 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호해한테 혹시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자결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가 마지막 죽기 전에 호해에게 또 한 번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이번에는 참 진짜 자기 마음을 확실히 다진 그런 편지를 써요.
그간에 자기가 과거의 어떤 그거를 오히려 죄라고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로 내가 천자를 도와서 황제를 만든 것, 그러고 천하를 통일시킨 것, 그 다음에 왕과 신하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 것, 그리고 사직과 종묘를 바르게 세운 것,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도량령도 통일하고 또 큰 대로도 신장로도 만든 것, 그리고 형벌도 줄이고 세금도 줄였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남은 동점심을 바라는 그러한 역설적인 글을 호해에게 이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이제는 조고가 먼저 딱 채틀해가지고 감히 죄수가 군주에게 무슨 글을 올려? 라며 딱 버려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조고는 이사를 더욱더 세게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최후 시간이 도달해가지고 호해가 이사를 친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는 혹시라도 내가 너무 솔직하게 또 말하면 조고가 또 고문할까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얼마나 고문을 당했으면 이제 고문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해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호해가 하는 말이, 아이 조고 아니었으면 승상 이사에게 내가 속을 뻔했구만 하면서 싹 돌아서 조고에게 승상 이사를 맘대로 하라, 그리고 그 이사의 아들 이유마저 잡아들여가지고 신문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조고는 이 이사의 진술서를 자기 마음대로 뭐 죄 다 뒤집어 씌우고 또 아들까지 다 이제 죄목을 딱 모아서 함양의 수도시장에서 오영을 내려서 그 삼족을 모두 죽였다, 이렇게 이사가 마지막 운명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조고가 같이 모의할 때 여러분들 쭉 앞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 시작부터 현재 이사가 죽게 되는 이 과정까지 보면 세상에서 가장 음험하고 음흉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조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얘기해 보면 이와 같이 아둔했던 호해 역시 뭐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호해도 죽는 날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최고의 간신 역시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죽는 날이 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고는 이번에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중승상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고가 그야말로 모든 권력을 다지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고 자기 권력을 한번 시험해 봅니다. 어떤 식으로 시험해 보냐면 지록이마, 이 고사성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호해 황제를 앞에 두고 사슴을 앞에 딱 한 마리 두고 나서는 호해에게 조고가 뭐라고 하냐면, 폐하, 이 짐승은 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호해가 자기 눈에 봐도 분명히 이게 뭐 사슴인데 조고 미쳤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사슴이지 말이냐? 하면서, 그러면서 또 호해가 신하들, 그 궁전에 있는 다른 신하들에게 야, 이게 사슴이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들이 이번에는 그 왕의 말을 듣고 조고의 눈치를 살짝 살피더니 하는 말이 말입니다, 폐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해가 혹시 뭐 말이라고? 내가 똘았나? 뭐 내가 미쳤나? 하고 생각하고는 점을 칩니다. 점쟁이 보고 야, 내가 좀 미쳤나? 한번 나 점 좀 봐봐. 딱 하니까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묘사직을 현찮게 입으셔서 그러니까 재개하라,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 재개는 어디 가서 하냐면 상림원에 가서 하세요, 이렇게 해요. 상림원이 뭐냐면 옛날에 그 왕들이 사냥하던 그런 장소인데 거기 가서 재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 뭐 짐승들을 잡고 하는데, 그러니까 노르란 얘기죠. 그래서 후에는 재개하는 척만 하고 이 상림원에 들어가가지고 사냥만 하면서 놉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고 입장에서는 왕은 놀고 조고는 이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조고가 상림원 안에 들어온 사람 둘을 활로 쏴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조고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누가 상림원에 사람을 죽이고 나서 옮겨놨어? 하고 처리해 버립니다. 야, 이런 일이 뭐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왕이 사람을 죽여도 조고가 알아서 딱딱 처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호에게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폐하께서 사람을 죽였으니 부정을 탔다. 그러니까 이 상림원도 떠나고 궁궐을 떠나서 망이군, 다른 군에 가 계십시오. 거기 가서 운동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왕을 갖다가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다른 궁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현재 그 시점이 그 밀란이 막 일어났을 때니까 폭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월 뒤에 이 조고가 호에한테 막 성급하게 아주 큰일 난 것처럼 막 달려가가지고 호에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진나라 군대가 패전해서 도망오고 있습니다. 산동에 그 도덕제들이 쳐들어왔어요. 큰일 났어요. 막 이렇게 막 불안심을 싹 집어넣습니다. 맨날 놀던 호에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확인차, 야, 막루로 올라가 봐야 하고서 막루에 딱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니까 진짜 호에가 딱 눈으로 봤더니 막 진나라 군사들이 막 뒤로 도망오는, 퇴각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 모든 일은 사실은 조고가 꾸민 거예요. 이 황제를 놀래키려고. 그러면서 호에가 놀라가지고 이제 막 당황하고 그러니까 조고가 부추겨가지고 저들한테 잡혀가가지고 황제께서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자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서 호에를 자결하게 만듭니다. 당시 그 시점에 호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그 조고에서 이제 다뤄졌기 때문에 자기 결정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면 시키는 하는 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 조고가 황제인 호에를 스스로 자결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호에는 스스로 자결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조고가 이제 그 옥새를 집어들고 자기가 이제 왕을 해보려고 남아있는 신하들한테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뭐 누구도 그 또 조고의 그 권력과 권세는 무서워했지만 조고가 왕이 된 것까지는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따르지 않으니까 조고가 딱 눈치를 채고서 이번에는 대리왕을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진시 황제의 그 손자 중에 하나인 자영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딱 옥새를 주고 왕권에 이제 대리 왕권에 딱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왕이지 뭐 결정 능력도 없고 뭐 권한도 없는 그런 왕이 된 거죠. 얼마 후에 이 조고가 두려워진 이 자영이 나중에 이제 다시 왕이 된 이 자영이 조고를 또 싫어하는 그런 다른 환관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한담인데 한담하고 짜고서 또 조고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고가 비록 환관이지만 그 일대 형제들이라든지 그 가족들을 모두 삼족을 멸했다. 이렇게 책에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이라는 그 시황제의 손자가 호에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후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 이제 밀란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항우와 유방이 누가 먼저 함양 땅에 들어가서 저 진나라를 멸망시키느냐라는 경쟁을 벌였잖아요. 당연히 항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함양성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유방이었죠. 그래서 유방이 함양 그 성에 당도해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 진나라에 남아있던 신하들이 전부 다 이 황제였던 자영을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을 다 배반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은 할 수 없이 유방에게 그 옥새를 들고서 항복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유방은 일단 자영은 감옥에 이제 넣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항우가 유방을 대리해서 유방을 이제 먼저 들어왔지만서도 그 어떤 힘이라든지 권력은 뭐 항우가 더 강했으니까 항우가 자영을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죽여버리죠.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시점이 기원전 206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항우가 자영을 죽이고 나니까 이 시점에 진나라는 마침내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진나라는 통일 진나라는 딱 15년밖에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열전의 총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사열전을 쓰고 있는 사마천은 태사공평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사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여러 나라를 유세하면서 돌다가
진나라 왕을 섬겨서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업적을 세웠고 삼공의 벼슬도 올랐었다. 그렇지만 군주에게 또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기만 했고, 비위를 이제 맞추기 위한 그런 노력, 여기서 이제 호혜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법을 너무 엄격하고 강하게 해서 조고의 간사함에 또 농락당해서 사구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왕권을 엉뚱한 사람, 호혜라는 사람에게 돌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사가 충성을 다하고도 죽었다라고 평을 하고 있지만, 이 사마천은 자기는 그 근본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가 진정한 충신이었더라면 이사의 공은 주나라를 세운 주공이나 속공과 결을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사마천은 최고의 간신이었던 이 조고와 또 호혜에 대해서는 다른 비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호혜 같은 경우는 아둔하면서도 좀 어리석은 그러한 왕의 위치에 올랐지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당대 사람들이겠죠? 당대 사람들이 이사를 두고 충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조금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에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아둔하고 어리석었던 호혜는 그렇다 치고 이사와 조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악마 같은 조고가 나쁜가요? 아니면 조고와 같은 악마 유혹에 빠져든 이사가 나쁜가요?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조고와 같은 인물은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처럼 유혹에 빠져들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호혜 같은 군주를 우리는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열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전은 몽염열전입니다. 오늘 이사열전에서 많이 등장했던 몽염 장군인데요. 아마 진나라의 마지막 장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몽염열전 기대해 주시고, 제 오른쪽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 되시겠고, 왼쪽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들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사열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